네, 안녕하세요. 221페이지 계약 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증여는 전년도 2024년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여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출제가 되면 이듬해 연속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계약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매나 임대차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년 연속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어집니다만은 이러한 증여나 사용대차 임치 이러한 계약은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죠. 특별히 부담 없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계약은 증여자도 수증자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해설 참조하시고요. 55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증여자의 손자에 대하여 수증자가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여러분 증여자는 그야말로 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사람이고 수증자는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죠. 네, 그런 정도야 뭐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이 수증자가 증여자라든지 또는 증여자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혈족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하면요,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자의 손자 그랬으니까 증여자의 직계 혈족이죠. 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여러분 해설 자꾸 반복합니다만은 참조하시고요. 자, 이것은 조문의 숫자가 빠졌네요. 해설해 보면요. 2번 해설 나와 있죠. 556조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해설에 2번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 옆에 제 556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숫자를 암기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에서 부담부 증여의 수증자.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요, 재산을 공짜로 주죠. 주면서 뭔가 부담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그 대신 설정된 빚, 저당권 그 채무 있잖아요. 그 채무는 자녀가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주되 자식이 대신 변제하는 이와 같은 부담부 증여라든가 또는 일명 효도 계약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역시 부모가 노부부가 자식에게 어떤 부동산, 아파트, 뭐 토지 이런 것을 증여하면서 그 대신 매달 생활비를 받는, 그렇죠. 부양을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것을 일명 효도 계약이라 그러는데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담부 증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효도 계약을 맺어놓고, 그렇죠. 부동산 증여 받아놓고 자식이 나몰라라는 그런 경우도 다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3번 질문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지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은 수증자에게 반환받지 못한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네, 이미 이행한 부분도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대법원 판례죠. 해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환받지 못한다 틀렸어요. 정답. 그다음에 4번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나 흥결에 대하여 알면서 이를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증여자는 그에 대한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아무리 증여가 공짜로 넘겨주는 거지만 그래도 그 물건 자체에 뭔가 하자가 있다. 그 하자를 증여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요, 담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면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담보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무상계약이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수증자가 사망을 했을 때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여기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 이것을 정기증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달 갑이 의뢰돼서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이것을 정기 증여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수증자든 증여자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 222페이지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대 부담 없는 증여계약. 이 상대 부담 없는 증여계약 이게 뭐냐면 그냥 부담 없는 증여. 무엇의 반대말이요? 방금 전에 보신 부담부 증여의 반대 개념이죠.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하면서 뭔가 부담을 붙였다 그랬죠. 근데 상대 부담 없는 증여란 것은 증여하면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해제 사유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1번 서면에 하자는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표현 잘못 나왔습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또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으면 역시 해제할 수 있다. 법정 해제 사유 맞죠? 그 다음에 3번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방금 제가 효도계약 예를 든 바 있습니다. 해제 사유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해주기로 재산을 증여해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오히려 증여계약을 이행하게 되면요 그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57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해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 증여자가 알고서 고지하지 않으면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랬었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은 법정 해제 사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 문제가 여러분 전년도 출제되었던 2024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223페이지 계약금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매매에 대한 지문 분석이 되겠습니다. 매매. 자, 그래서 계약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 계약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 설명된 기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엑스토지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1억이다. 그럼 관례상, 즉 관행상 계약금은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죠. 반드시 10% 이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 대금이 1억인데 계약금 100만 원. 가능합니다. 당사자 갑과 을이 합의만 있으면 얼마인지 가능하죠.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가능해요. 반드시 1할 10%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행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관례상 이제 10%를 계약금으로 주죠. 그럼 1,000만 원 받았다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 계약금의 성격은요. 여러분이 핵심 이론 부분을 확인하시면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계약금의 성격은요. 해약금 성격도 있고 위약금이란 것도 있고 증약금의 성격도 있어요. 증약금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요. 이 증약금은 뭐냐면 증거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금은 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하나의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 의미를 갖는 것을 우리가 증약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대개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격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다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문제는 이게 해약금이냐 아니면 위약금이냐 아니면 위약벌이냐 이것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으면요. 특별히 뭔가 이 계약금의 성격은 위약금이다 또는 위약벌이다 등등 이러한 약정을 특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했을 때 이 해약금의 성격이 뭐냐? 여러분 아시죠? 앞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급부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즉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1,000만 원 계약금 치렀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그렇죠? 매수인이 이 엑스토지를 내가 지금 중도금 잔금 다 치르고 취득하는 거 오히려 내가 손해가 발생될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냥 계약금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급부자 매수인은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수령자는 매매에서는 매도인이죠. 수령자는 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을 우리는 뭘 한다고요? 해약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1번 옳은 지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해약금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해약금에서 해제하는 것. 이것을 계약금 수수에 의한 해제라 그러는데 이것은요.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 사이에 이행이 있기 전에 가능한 거거든요. 급부자는 것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이행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또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안 됩니다. 급부자가 그것을 1,000만 원 포기한 그것이 이미 배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수령자가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에 자기 돈 1,000만 원을 얹어서 배액을 돌려주는 거기에서 이미 배상해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시험 잘 나오니까 조심하십시오. 계약금이 출제되면요. 이런 지문들은 항상 지문에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한다. 그래서 해약금의 성격도 있고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 여러분, 손해배상의 예정. 이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면요. 이런, 약정을 하게 되면요. 실제 손해가 얼마가 나더라도 바로 그 계약금이 배상액으로 끝나는 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치르면서 이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을 하게 되면요. 실제 손해가 2천만 원이 났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지급한 그 1,000만 원으로 끝. 아니면 실제 손해가 그 계약금 1,000만 원보다 적게 700만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역시 1,000만 원으로 끝.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손해가 계약금보다 크든 작든 원래 지급된 계약금 그것이 손해배상액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고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당사자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이 과다한 때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클 때는요. 그런데 그렇죠? 부당이 과소하다 해서 법원이 적당히 증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해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네. 조심하시죠. 이것도 판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 대금 1억이다. 엑스토지 매매대금 1억이다. 그래서 관행상 1,000만 원이 계약금인데 1,000만 원이 계약금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계약금 1,000만 원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600만 원이다. 그러니까 400이 덜 갔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그 이후에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600만 원 준 거 그거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400 더 줘야 돼요. 매도인한테. 반대로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배액은 600만 원의 배액인 1200이 아니라 약정된 애초에 계약할 때 약정된 계약금 1000만 원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을 판례가 반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다시 읽어보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했는데 판례는 공탁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공탁할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225페이지 지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입니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네, 옳은 지문이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네, 타당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반드시 계약 당시 목적물 그리고 매매대금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면 틀리는 지문입니다. 그렇게 가끔 나오죠.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등은 이것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 했는데 틀렸죠. 원칙적으로 매도인 소유에 귀속된다. 그런데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어떤 시점부터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이때는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과실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실은 매도인 소유,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 소유,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대 권리객체 부분에서 이미 설명이 나왔던 바 있습니다. 자, 3번 지문입니다. 이 3번 지문은요,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방금 뭐라고요?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갑 소유 X 토지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을이 다시 병하고 또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같이 을과 병 사이에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X 토지는 누구 소유죠? 갑 소유죠. 아직까지는 갑의 소유입니다. 갑에서 을로 지금 소유권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갑 소유죠. 그러니까 이같이 을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 계약한 거예요. 어때요? 그대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넘겨와서 을이 병에게 이제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발생되지만, 만약에 갑이 엉뚱한 정에게 이중 매도를 해버리면 이때는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후발적 불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여러분 설명을 우리가 물권법에서 이게 나오는데요. 사실 물권법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다지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 읽겠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존하는 타인 소유 물건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다. 틀렸습니다. 방금 뭐랬죠?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4번입니다. 매매의 일방예약. 여러분, 일방예약은 뭐냐면 예약 당사자 중 한 사람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된 경우. 그럼 예약 완결권은 또 뭐냐? 미리 갑과 을이 예약을 하죠. 그리고 본 계약의 의사표시를 갑이 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을 때, 이제 일방 예약이고, 갑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예약 완결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약하고 난 다음에 갑이 그 이후에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본계약 체결하자라고 일방적 의사표시, 이걸 이제 예약 완결권이라는데요. 이 예약 완결권은 청구권이 아닙니다.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서 그 효과가 즉시 발생됩니다. 즉 매매계약이 자동 체결된 것 같은 그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형성권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거죠. 10년. 자, 그것은 다음 지문에 나옵니다만은 일단 4번 지문 읽겠습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 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예약 완결권이라고 말하는 형성권입니다. 의사표시. 요 형성권입니다. 자, 이것을 표시하면 즉각 매매 효력이 발생됩니다. 네, 4번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매매 예약 완결권은 당사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효가 틀렸습니다. 시효하고 나오면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그랬습니다. 예약 완결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형성권의 행사 가능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에 걸린다라고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이 해해취 대표적인 형성권이죠. 이러한 것들 모두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소멸시효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합의한 후 매수인이 약정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이것도 여러분 방금 전에 이번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약금 설명할 때 나왔던 것이죠. 설명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총 매매대금 1억에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약정을 했는데 실제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600만 원만 지급했다 그랬죠. 그랬을 때 만약에 매수인이, 즉 급부자가 그
급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600만 원만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정된 1000만 원 채워줘야 됩니다. 또 매도인 입장에서, 즉 수령자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실제로 받은 600만 원의 배액인 1200이 아니라 그랬죠. 약정된 계약금 1000만 원의 2배가 되는 것이다. 이미 설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문의 배액을 상환하고, 틀렸죠? 실제 지급받은 금문의 배액이 아니고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입니다.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부동산 매매 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 자,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당연히. 등기법에는요, 환매특약 등기란 것이 있는데요. 이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특약은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특약란에 약정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 내가 팔지만 일정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하면 다시 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같은 권리를 미리 유보해두는 이 같은 걸 우리가 환매특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등기는 반드시 이 부분을, 이 7번을 여러분이 해결하려면 이 설명은 꼭 들으셔야 되네요. 그죠? 방금까지는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무방하지만 지금부터는 약간 신경 써야 되는데, 이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해서 동시에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오늘 등기소에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어제 환매특약 등기 신청을 깜빡했으니까 오늘 접수할 테니까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사정없이 각하시켜버려요. 각하. 그렇죠? 그래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신청서를 별개로 작성해서 동시에 제출돼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 등기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이 7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아실 거예요. 자, 부동산 매매 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5년 후에 환매권 등기를 한다. 이건 오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다음날 해도 각하된다고 제가 방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죠? 하물며 5년? 가당치 않은 표현입니다. 네, 다음 8번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매매 비용이죠. 이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 쌍방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계약 비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측량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계약서 작성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반씩 부담하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그러니까 매매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9번. 경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경매물의 하자는요, 권리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물을 잘 취득하면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하다, 이렇게들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사실 물건 나름이죠. 그래서 물건 자체에 뭔가 하자가 있다.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이 건물에 원시적 하자가 있다. 심한 균열 현상과 누수 현상이 심각하더라. 이런 경우는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그 경매물의 목적물 소유자한테 취급해서 뭔가 책임을 묻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물건 하자죠. 그렇지 않고 권리 하자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하자담보 책임 부담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매도 담보 책임 중요한 부분 집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